전설야담 중에서 기괴한 괴담, 기담 10편을 골라 담았습니다. 아래와 같은 순서로 재생 만물유래는 역사문화 유래 콘텐츠 채널입니다. 좋아요 및 구독은 더욱 알찬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전설야담, 재앙을 예고하는 말세 우물, 노승의 예언. 1455년 세조가 조카를 쫓아내고 왕위에 즉위한 후 1457년 10월 노산군으로 강봉된 단종을 죽이는 동안 나라에는 심한 가뭄이 계속됐습니다. 사람들은 물론이거니와 가축들도 힘들어했고 산에 사는 짐승들조차 낮에는 돌아다니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그 가운데 해인 1456년에 생긴 일입니다. 아이고 덥네. 목 좀 죽여야겠다. 그해 여름 충청도 작은 마을에 한 노승이 들렀다가 갈증이 나서 물 마실 곳을 찾았습니다. 무더위에 땀 흘리며 오래 걸었더니 목이 심하게 말랐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찾아도 샘이든 우물이든 보이지 않기에 할 수 없이 근처 민가 살인문 밖에서 주인을 불렀습니다. 주인 계시나요? 지나가는 객승이온데 물 한 잔만 얻어 마실까 합니다. 그 소리를 듣고 안에서 나온 안악이 기로다 놓은 물이 없다며 친절한 목소리로 스님에게 말했습니다. 마루에 잠깐 앉아 계시면 곧 물을 길어 올리겠습니다. 안악은 물동이를 이고 밖으로 나갔고 스님은 마루에 앉아 땀을 식혔습니다. 그런데 1시간쯤 지났건만 안악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안악은 2시간쯤 지나서야 가쁜 숨을 몰아쉬며 집에 들어섰습니다. 스님이 궁금해하는 표정을 짓자 안악이 사정을 설명해 줬습니다. 오래 기다리게 해서 죄송합니다. 마을에 샘이 없기에 십리 밖에 있는 우물을 다녀오느라 늦었습니다. 안악은 구슬땀을 닦으며 미안해했고 스님은 매우 고맙다고 인사한 후 무슨 생각에서인지 지팡이로 마당 이것저것을 몇 차례 두들겨 보았습니다. 이 마을은 땅이 안반이라서 물이 귀하겠습니다. 하지만 소승이 아주머니로부터 귀한 대접을 받았으니 보답으로 좋은 우물 하나를 찾아드리겠습니다. 스님은 그 집을 나와서 마을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며 땅을 살피다가 동네 한복판에서 지팡이로 3번 두들기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스님은 주변에 몰려든 마을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여기를 파세요. 사람들이 거기는 바위가 많은 곳이라 물이 있을 리 없다고 대응했지만 스님은 다시 말했습니다. 제 말을 믿고 여기를 파보세요. 사계절 물이 솟아날 것이고 아무리 가물어도 마르지 않고 장마철에도 물이 넘치지 않을 것이요. 스님이 워낙 자신 있게 말하자 마을 사람들은 믿기지는 않지만 그 지시에 따라 땅을 팠습니다. 그날 해가 져서 일을 멈췄고 다음 날 다시 땅을 파내려 갔으나 바위가 많은 탓에 작업 속도가 더뎠습니다. 나흘째 되는 날 일부 사람들이 실망해서 작업을 중단하고 자리를 떠났지만 일부는 이왕 시작한 일이니 끝을 보자며 계속 땅을 팠습니다. 드디어 닷새째 되는 날 바위 틈에서 샘물이 솟기 시작했습니다. 인부들은 서둘러 우물을 빠져나왔고 끊임없이 솟아난 맑은 샘물은 이내 우물을 절반쯤 채웠습니다. 작업하던 인부는 물론 구경하던 마을 사람들이 환호성을 지르며 좋아했습니다. 그러자 며칠 동안 작업을 지휘한 스님이 입을 열었습니다. 이제 됐습니다. 앞으로 이 우물은 넘치거나 줄어드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만약에 이 우물이 넘치는 날에는 나라에 큰 변란이 생길 터이니 그때는 조심해야 합니다. 우물 발견에 기뻐하던 마을 사람들이 변란이라는 말에 웅성거렸습니다. 변란은 큰 사고로 세상이 어지러워지는 일을 뜻하는 말이니 미리 대처할 수 없는 재앙이나 다름없기 때문입니다. 스님의 말을 듣고 겁을 먹은 한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무서운 우물이라면 마시지 않겠습니다.
스님은 그런 염려를 이해하는 듯 차분한 표정으로 이어 말했습니다. 너무 걱정하지는 마십시오. 이 우물이 3번 넘쳐야 이 세상은 말세가 되니까 그때 여러분은 이 마을을 떠나시면 됩니다. 하지만 그런 일은 쉽게 일어나지 않을 터이니 안심하시고 우물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말을 마친 스님은 그 직후 마을을 떠났습니다. 사람들이 감사한 마음에 대접하려고 스님을 불렀지만 뒤도 돌아보지 않고 표현이 저 멀리 걸어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은근히 걱정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예고된 재앙을 잊고 편한 마음으로 우물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물 기르러 우물로 나간 안악 한 명이 기절했습니다. 콸콸콸 우물이 넘쳐 흐른 걸 보고 전애들은 스님의 예언을 떠올리며 놀라 쓰러진 것이었습니다. 이어 우물에 온 다른 안악들도 깜짝 놀라며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라 두려워했습니다. 얼마 후 외놈들이 쳐들어왔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른바 임진왜란이 일어난 것입니다. 임진왜란은 1592년에 발발했으니 1456년 우물을 판 지 136년이 지나서 처음으로 우물이 넘친 사건이었습니다. 그로부터 세월이 흘러 1910년 정월 중순에 어느 날 새벽에 두 번째로 우물이 넘쳐 흘렀습니다. 이번에는 마을 사람들은 물론 주변 마을 사람들까지 나라에 무슨 일이 생길까 싶어 걱정했습니다. 그해 8월 29일 경술국치가 일어났습니다. 경술국치는 경술년인 1910년 일제에게 강제적으로 우리나라 통치권을 빼앗기고 식민지가 된 국가적으로 수치스러운 날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국권 비탈이라고도 말합니다. 우리 민족이 나라를 잃은 거대한 비극이었습니다. 이후에는 우물이 평상 상태를 유지하다가 1950년 6월 24일에 또 한 번 병고가 일어났습니다. 우물이 흘러넘치지는 않았지만 평소보다 1m 이상 우물이 불어났다가 줄어들었습니다. 다음 날 민족 최대 비극인 한국전쟁이 일어났으니 이 역시 혼란스러운 세상을 알린 예고나 다름없는 셈입니다. 이 우물은 충청북도 괴산군 증평읍 사곡리 일명 사청마을에 있습니다. 깊이 5.4m 수심 2.8m에 이르며 1947년 초 우물 하부 석축이 오그러들어 재공사했고 1996년 동네에서 재정비하면서 말세를 알리는 우물이란 안내판을 세웠으며 2006년에는 충청북도 기념물 제143호로 지정되어 문화재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았습니다. 지금까지의 사건으로 보면 우물의 병고는 내부보다 외부, 즉 외적의 침입을 더 크게 알려주는 듯 싶습니다. 민족 상잔 역시 국가적 재앙이므로 경고를 한 것으로 여겨지고요. 마지막 세 번째, 우물이 넘치는 일이 없기를 바라며 우리 민족뿐만 아니라 세상 전체의 평화를 기원합니다. 만물유래는 역사문화 유래 콘텐츠 채널입니다. 좋아요 및 구독은 더욱 알찬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전설야담, 넋을 부르는 영험한 볼 환원서. 옛날 충청도 아산 항마을에 허씨성을 가진 나무꾼 총각이 살고 있었습니다. 허 총각은 일찍이 부모를 여의고 일가 친척도 없이 홀로 외롭게 지냈지만 열심히 나무를 해서 장터에 팔아 한 푼 두 푼 꾸준히 돈을 모았습니다. 언젠가 예쁜 색시를 맞아 단란한 가정을 꾸미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허 총각은 나무를 장에 내다 팔고 기분 좋게 집으로 돌아가던 중에 몇몇 아이들이 뭔가 가지고 노는 걸 보았습니다. 허 총각은 호기심에 그게 무엇인지 물었고 아이들은 소나무 둥지에서 꺼내온 학의 어린 새끼라고 대답했습니다. 이에 허 총각이 아이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들 큰일 날 짓을 했구나. 우리 마을 이름을 모르느냐? 어서 아기 새를 제자리에 갖다 놓으렴. 그러자 한 아이가 아무래도 아기 새가 죽은 듯 싶다면서
손을 내밀어 보였습니다. 손 안에 있는 아기 새는 축 늘어져 정말 죽은 것 같았습니다. 아이는 아기 새를 허 총각 손에 넘겨준 후 그대로 달아났습니다. 허 총각은 보드라운 깃털을 가진 아기 새의 죽음이 안타까워서 어찌할까 하다가 어미에게 돌려주고자 소나무 위로 올라가서 둥지에 넣어 놓았습니다. 허 총각이 보니 둥지에는 아기 새 한 마리가 더 있었습니다. 아이들의 잘못된 장난으로 이 새가 죽었단다. 잠깐이라도 같이 있어 주렴. 집으로 돌아온 허 총각은 이상하게도 죽은 아기 새에게 마음이 쓰여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하여 어미학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궁금해서 보름달의 밝은 빛을 받으며 둥지가 있는 소나무로 가보았습니다. 그때 어미학이 반짝이는 몸가를 주둥이에 문 채 둥지에 내려앉았습니다. 그걸 보고 허 총각은 다시 집으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허 총각은 나무하러 가는 길에 그 소나무 둥지를 무심코 바라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기 새 2마리가 어미학이 물어온 먹이를 열심히 받아먹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잉, 분명히 어제 한 마리는 죽었는데 어찌 된 일이지? 어미의 정성으로 살아난 걸까? 어쨌든 죽지 않아 다행이네. 그날 이후 허 총각은 나무하러 오가는 길에 학 둥지를 쳐다보는 습관이 생겼고 아기 새는 무럭무럭 자랐습니다. 계절이 바뀌자 학들이 하나둘 보금자리를 떠나 다른 곳으로 날아갔고 허 총각과 인연 있는 학 3마리도 마치 작별 인사하듯 허 총각집 위를 빙빙 돌고는 멀리 날아갔습니다. 허 총각은 문득 죽었던 새끼가 어떻게 살아났는지 달빛에 반짝이던 물체는 무엇인지 궁금해져서 소나무 위로 올라가 빈 둥지를 살펴봤습니다. 둥지에는 반짝거리는 붉은빛 돌멩이가 하나 놓여 있었습니다. 허 총각은 붉은 돌멩이를 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이게 뭐지? 예쁜 돌이네. 기념으로 가져야겠다. 허 총각은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면 잠들기 전에 반짝이는 붉은 돌을 한 번씩 만지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허 총각은 나무를 하다 잘못하여 팔을 다쳤습니다. 급히 옷을 찢어 팔에 둘러묶고 지혈은 했지만 근처에 의원도 없고 간호해 줄 사람이 없으므로 천천히 집으로 돌아가 누워 쉬었습니다. 곁에 사람이 없으니 그 학이라도 보고 싶네. 허 총각은 외롭고 서러운 마음에 붉은 돌을 가슴에 안은 채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잠에서 깬 허 총각은 팔이 멀쩡해졌음에 깜짝 놀랐습니다. 몸에 활력이 느껴졌고 몸이 한층 건강해졌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후 허 총각은 산에서 나무하다 잠깐 쉬던 중 잠이 들었습니다. 꿈에서 허 총각이 열심히 나무를 하는데 어디선가 학 한 마리가 날아오더니 순식간에 아름다운 여인으로 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도련님, 한가롭게 나무나 하고 계실 때가 아니옵니다. 빨리 집으로 돌아가셔서 붉은 돌을 가지고 건넌마을 박진사 댁으로 가세요. 그 돌은 죽어가는 사람도 살리는 신기한 돌이랍니다. 허 총각이 뭐라 물어보려 했으나 여인은 다시 학으로 변해 멀리 날아갔습니다. 그와 동시에 잠에서 깬 허 총각은 너무 생생한 꿈에 잠시 어리둥절했습니다. 그러다가 얼마 전 다쳤던 팔의 상처가 감쪽같이 아물었던 일이 생각났기에 학이 시키는 대로 하고자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래, 속는 셈 치고 한번 가보자. 허 총각이 붉은 돌을 가지고 박진사 집으로 가니 무남동녀가 원인 모를 병에 걸려 사경을 헤매고 있었습니다. 좋다는 약을 모조리 구해다 써봤고 용하다는 의원을 모두 불렀지만 외동딸의 증세는 점점 깊어져 어느덧 혼수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때 허 총각이 이 집 하인에게 아가씨의 병환을 고쳐드리겠다고 말했고 하인이 그 말을 전하자 박진사는 별미찐 놈 다 보겠다면서 내쫓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박진사 아내가 딸이 이대로 죽을지도 모르는데 한번 치료해보게 해주자고 설득해서 허총각을 들어오게 했습니다. 박진사는 허총각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네가 내 딸의 병을 고쳐준다면 무슨 소원이든지 들어주마. 그렇지 않고 허튼 수작을 하면 어떤 벌이든 달게 받아야 한다. 알겠느냐? 허총각은 알았다고 대답한 후 외동딸이 누워있는 방으로 안내되어 들어갔습니다. 허총각은 박진사의 딸 얼굴을 보고 속으로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이 꿈에서 본 학의 변신 여인 얼굴과 너무나 닮았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살려야겠어. 허총각은 모두를 물리친 후 붉은 돌을 꺼내 처녀의 가슴 위에 얹어 놓았습니다. 붉은 돌이 반짝이면서 빛을 뿜자 하얗던 처녀 얼굴에 서서히 생기가 돌았습니다. 허총각이 잔뜩 긴장한 채 지켜본 지 1시간쯤 지나서 처녀는 숨을 깊게 들이쉬더니 살며시 눈을 떴습니다. 아가씨가 살아나셨습니다. 허총각은 기쁜 마음으로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 가족에게 희소식을 알렸습니다. 박진사와 그의 아내는 한달음에 딸의 방으로 뛰어들어와 그게 정말인지 확인했습니다. 어디 보자. 우리 딸. 이게 꿈이냐 생시냐? 제가 꽤 오래 잠을 잤나 보군요. 그런데 분은 누구이신가요? 딸이 허총각을 가리키며 정체를 묻자 박진사는 자처지종 사정을 설명해 줬습니다. 그러자 딸은 부모님과 허총각 모두에게 목숨을 구해줘 감사하다고 인사했습니다. 박진사는 흐뭇한 표정을 지으며 허총각에게 말했습니다. 그래, 자네 소원을 말해보게. 허총각은 움츠리지 않고 당당하되 겸손한 자세로 말했습니다. 다른 소원은 없고 오직 한 가지, 따님과 혼인하게만 해주십시오. 예상하지 못한 엄청난 요구에 박진사는 순간 아무 말 못하고 딸의 얼굴을 쳐다봤습니다. 딸이 말했습니다. 이분이 아니었다면 저는 죽었을 테니 이분의 뜻에 따르겠습니다. 딸의 의중을 파악한 박진사는 허총각의 외모를 살펴봤습니다. 비록 옷차림은 남루하지만 당당한 배짱과 예절 바른 태도, 순박해 보이는 심성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박진사는 과감하게 그 요구를 받아들여 허총각을 사위로 삼았습니다. 이후 허총각은 붉은 돌로 많은 사람을 고쳐주었습니다. 그렇다고 치료비를 많이 요구하지 않았으며 약간의 수고비 정도만 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붉은 돌의 신기한 효험은 여기저기 소문이 났고 그 말을 들은 욕심 많은 도둑이 탐을 내어 어느 날 밤에 몰래 붉은 돌을 훔쳤습니다. 도둑은 이 땅에서는 붉은 돌을 팔기 곤란하다고 생각해서 중국으로 건너갔습니다. 도둑은 양반처럼 옷을 차려입고 북경에서 가장 큰 한약방으로 들어가서 붉은 돌을 보여줬습니다. 약방 주인은 단번에 돌의 가치를 알아보며 죽은 이의 몫을 살아 돌아오게 만드는 환원석이라고 말했습니다. 약방 주인이 크게 탐을 내자 도둑은 기와집 몇 채를 살 수 있을 만큼의 거금을 요구했습니다. 약방 주인은 돈을 마련해 놓을 테니 내일 꼭 다시 오라고 말했습니다. 여관으로 돌아온 도둑은 기쁜 마음에 붉은 돌을 물로 깨끗이 씻었습니다. 값어치가 더 나가게끔 한층 빛나게 하기 위함이었지요. 다음 날 아침 도둑은 부랴부랴 약속한 한약방으로 찾아갔습니다. 약방 주인은 돈을 가득 담은 자루를 보여주며 이제 환원석을 달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도둑이 환원석을 꺼내어 주자 약방 주인은 한숨을 쉬며 못 쓰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도둑이 당황하여 무슨 말이냐고 묻자 약방 주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환원석은 그대로 둬야지. 물로 씻으면 영험한 효능이 사라진다오. 이 돌은 이제 그냥 평범한 돌이 됐다오. 아무 가치 없는 쓸모없는 돌. 정말 아까운 일이오. 도둑은 그 약방을 나와 다른 약방을 몇 군데 더 들렀지만 효험을 잃은 돌이라는
똑같은 말만 들었습니다. 천하에 둘도 없는 보물을 망치다니. 있는 돈 다 털어 중국까지 건너와서 복년이 헛고생만 한 도둑은 홧김에 쓸모없어진 환원석을 강물에 던져버렸습니다. 한편 허총각은 비록 환원석을 잃어버렸지만 아름다운 아내와 함께 오래도록 행복하게 잘 살았다고 합니다. 이 전설은 충청남도 아산 땅에 전해오는 항마을 이야기였습니다. 전설야당 성기 막힌 숙선옹주의 등남사연. 숙선옹주는 조선 제21대 국왕정조의 딸로 태어났습니다. 숙선옹주는 마음씨 곱고 똑똑했으나 불행히도 고요였습니다. 소변 보는 데는 지장 없지만 질구가 막혀 성생활을 할 수 없는 몸이었던 것입니다. 이에 따라 아이를 낳을 수 없었고, 따라서 옹주의 나이가 많아질수록 정조의 마음은 더없이 무거워졌습니다. 당시 여자들이 10대 후반에 결혼하는 조언이 일반적인 상황에서 옹주의 나이 20세가 되자 정조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공주로 하여금 생전 홀몸으로 늙힐 수도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정조는 숙선옹주의 몸 상태에 대해 입을 다문 채 좌의정 홍석주의 동생 홍연주를 부마로 삼고 혼인을 시켰습니다. 이때 정조는 나이 지긋한 나인들을 붙여 시댁으로 보내어 밤마다 옹주의 방을 지키게 했습니다. 영명이에 봉작된 홍연주는 당연히 옹주의 방을 찾았지만 그때마다 나인들로부터 제지받았습니다. 옹주께서 밤이면 몸이 아파 화동을 꾸미지 못하니 출입을 금하라. 라는 어명이 있사옵니다. 이와 같은 왕명이 있다 하여 밤마다 출입을 막으니 영명이는 어쩔 수 없이 물러났습니다. 하지만 그런 일도 하루 이틀이지 성원 후 몇 해를 계속 그리하니 그만 부하가 치밀었습니다. 젊은 혈기의 성욕을 억누르기도 쉽지 않은지라 영명이는 마침내 체면불구하고 나를 잡아 돌진하기로 작심했습니다. 어느 날 밤 영명이는 육모방망이를 휘둘러 나인들을 쫓아낸 다음 방문을 거칠게 열었습니다. 그리고는 성난 호랑이처럼 옹주의 몸을 덮쳤고 놀란 옹주는 그 자리에서 기절했습니다. 잠시 후 옹주의 몸을 더듬던 영명이는 믿기지 않는 사실을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이유가 있었구나. 정신이 번쩍 든 것도 잠시 이윽고 맥이 풀렸습니다. 평생을 어떻게 호라비처럼 산단 말인가. 크게 낙담한 영명이는 날마다 술에 잠겨 세월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옹주는 옹주대로 좌불안석이 되어 몸과 마음이 나날이 야위어갔습니다. 각자 호라비, 호러미와 다름없는 인생을 어떻게 감당해야 할까요?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영명이가 솥을 시퍼런 송칼을 들고 옹주의 방으로 쳐들어갔습니다. 나인들은 깜짝 놀라 모두 달아났고 영명이의 눈에는 살기가 등등했습니다. 옹주는 영명이가 자신을 죽이려는 줄 알고 당황하여 어찌할 줄 몰랐습니다. 너무 놀란 옹주는 몸이 얼어붙은 듯 꼼짝하지 못했습니다. 영명이는 거칠지만 재빠르게 옹주의 옷을 벗기더니 송칼을 휘둘렀습니다. 그런데 칼날이 향한 방향은 옹주의 목이나 가슴이 아니라 아랫배 쪽이었습니다. 영명이는 매우 조심하면서 빠른 동작으로 옹주의 음문을 살짝 갈랐습니다. 막혀있는 음문을 뚫어보고 만약 실패하면 그대로 목숨을 끊자는 심산이었지요. 그런데 운명의 신은 영명이의 결단을 기꺼이 좋은 방향으로 받아주었습니다. 거짓말처럼 음문이 열린 것입니다. 게다가 큰 상처 없이 옹주의 음문이 아물었고 두 사람의 얼굴에 화색이 돌았습니다. 이리하여 고녀였던 옹주는 온전한 여성이 됐습니다. 숙선옹주는 몇 달 뒤 잉태하였으며 만삭이 되어 옥동자를 낳았습니다. 참고로 숙선옹주의 사례를 의학용어로 질판망막힘증이라고 합니다. 만물 유래는
전설야담, 호기심 역사, 단어원, 문화유래를 다룬 교양 콘텐츠 채널입니다. 좋아요 및 구독은 더욱 알찬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 전설야담, 왕자가 굶어 죽을 운명이라니. 조선 초기의 왕들은 자식을 많이 낳았습니다. 태조는 8남 5녀를 두었고 제1대 정종은 15남 8녀, 제3대 태종은 12남 17녀, 제4대 세종은 18남 4녀를 두었습니다. 물론 왕비 한 명에게서가 아니라 계비와 후궁까지 포함해서이며 구중 궁궐에 갇힌 외로움을 사랑으로 해결한 결과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왕의 자식은 호화로운 일생을 살았으리라 생각되지만 실제는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아버지는 같으나 어머니가 다른 배다른 형제 자매인지라 서로 간에 견제 갈등이 많았고 왕족으로서 지켜야 할 제한적 금기로 인해 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렸던 탓입니다. 그래서일까요? 세종이 정초의 어느 날 역술가로 이름난 홍계관을 불러 왕자 공주의 사주를 물어보았습니다. 과인의 아들, 딸이 한 자리에 있으니 수명이 길고 복이 많은지 숨김없이 보아주게나. 예, 조금도 남기지 않고 모두 말씀드리겠습니다. 홍계관은 첫째 왕자부터 차례로 보아나가다가 다섯째 왕자 광평대군에 이르러서는 좀처럼 입을 떼지 않았습니다. 왜 말이 없는고? 뭔가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는가? 전하, 소인이 무슨 말씀을 올려도 놓여 마시고 용서하소서. 그래, 알았으니 어서 말해보거라. 세종이 약속하자 홍계관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황공하오나 다섯째 왕자는 굶어 죽을 것 같습니다. 뭐라, 그 무슨 망령된 말이냐. 초야의 백성이야. 흉년 들면 그리 될 수도 있겠지만 어찌 과인의 아들이 굶어 죽겠는가. 허허허. 세종은 내심 충격을 받았으나 겉으로는 태연하게 웃어넘겼습니다. 전하, 소인을 죽여주시옵소서. 재미로 본 일이니 크게 마음 쓰지 않겠노라. 세종은 그만 자리를 정리했으나 은근히 걱정했습니다. 세종은 학문을 좋아하고 음악과 병법에도 능하며 성품이 너그럽고 총명한 광평대군을 총애했는데 사주와 신수점을 잘 친다고 소문난 홍계관이 그리 말했기에 신경 쓰인 것입니다. 가장 영리하고 사랑스러운 금지옥엽 왕자가 굶어 죽을 리 없지. 엉뚱하게 요절하는 것은 아닐까? 아니야, 곡식을 넉넉하게 마련해주면 그럴 리 없어. 세종은 혹시라도 모를 불상사를 대비해서 전답 500석을 광평대군에게 주었습니다. 1년 내내 먹고도 남을 땅을 주어 평생 식량을 보장해 준 것입니다. 광평대군의 나이 11세 때는 신자수의 딸과 혼인시켜 항시 곁에서 돌볼 사람도 일찍 구해주었습니다. 그런데 광평대군이 19세 되던 1444년에 운명의 비극이 닥쳤습니다. 그해 어느 날 반찬으로 나온 생선을 먹다가 목구멍에 가시가 찔린 것입니다. 마마, 물을 드시옵소서. 광평대군은 밥을 먹고 물을 삼키는 등 응급조치를 했으나 가시는 쉽게 빠지지 않았습니다. 어이가 와서 살펴보고 장안에 용하다는 의원들이 차례로 와서 여러 처방을 내렸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아니, 가시 하나 뽑지 못하면서 무슨 어이라는 말인가. 그 많은 의원이 요만한 일을 고치지 못한단 말이냐. 세종은 분노하여 의원들을 나무랐지만 누구도 광평대군의 고통을 해결해 주지 못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아픔은 커져 광평대군은 밥은커녕 물도 마시지 못했습니다. 광평대군은 쩔쩔매다가 며칠 후 굶어 죽었습니다. 만 20세도 넘기지 못하고 19세 나이에 온갖 음식을 두고도 굶어 여절했으니 운명치고는 가혹한 운명이었습니다. 만물유래는 역사문화 유래 콘텐츠 채널입니다. 좋아요 및 구독은 더욱 알찬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전설야담
승천의 비밀, 이무기 골짜기. 조선 중엽의 일입니다. 전라도 반선 고을에 있는 송림사에 많은 승려가 모여 수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해부터인가 해마다 고승 한 명이 승천한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칠석날 밤에 계곡 근처 바위에 앉아 연물을 외우면 밤사이 선녀가 내려와서 고승을 하늘로 데려간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특별한 일이 없는 한 꾸준히 수도한 승려 중에서 가장 나이 많은 순서로 승천했습니다. 하여 여름이 되면 스님들은 올해는 어느 분 차례인가요? 물으며 그 승려의 승천을 미리 축하해주는 관습까지 생겼습니다. 승천을 부처가 되어 극락세계로 들어가는 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 소문은 서산대사의 귀에도 들렸는데 서산대사는 기이한 일이라며 의문을 품었습니다. 아무리 불심이 깊더라도 사람이 신선이 되어 하늘로 올라가 극락인이 될 수 있을까? 거기에는 반드시 어떤 비밀이 있으리라. 서산대사는 기골이 장대한 장정 한 명을 데리고 칠석 전날에 송림사를 찾아갔습니다. 송림사 주지는 명성 높은 서산대사의 방문을 환영하면서도 뭔가 조금 불편해했습니다. 어쨌든 그에 선정된 고승 한 명이 기쁜 얼굴로 승천할 기대에 부풀었는데 서산대사가 특별히 준비했다면서 비단으로 만든 승복을 선물해 줬습니다. 칠석날 밤이 되자 비단 승복 입은 고승은 신선대 바위에 앉아 연물을 외웠습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한편 서산대사는 힘세고 담력 강한 장정과 함께 몰래 숨어서 동정을 살폈습니다. 어느덧 밤이 깊어지고 자정이 지났을 때 신선대 아래 용소에서 요란한 물소리가 들렸습니다. 용소는 폭포수가 떨어지는 지점에 깊게 패어있는 웅덩이를 이루는 말입니다. 잠시 후 거대한 물기둥이 솟구치더니 뭔가가 기도하는 스님을 덮쳤습니다. 그건 바로 이무기였습니다. 이무기는 용이 데려다 못대고 물속에 사는 큰 구렁이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서산대사와 장정이 뭘 어떻게 할 새도 없이 이무기는 스님을 잡아먹고 물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산대사는 주지 및 다른 스님들을 데리고 그곳을 방문했습니다. 거기에는 엄청 큰 이무기 한 마리가 피를 토한 채 죽어 있었습니다. 이무기의 배를 가르자 비단 승복 입은 스님이 죽은 채 발견됐습니다. 서산대사는 혹시나 싶어 남몰래 비단 승복에 볶국물을 발라놓았고 하여 이무기가 죽은 것입니다. 서산대사는 송림사 주지를 추궁하여 그가 꾸민 흉계를 밝혔습니다. 주지는 이무기에게 제물을 바쳐서 사찰이 번성하기를 꾀했던 것이었습니다. 이후 실망한 승려들이 모두 송림사를 떠나면서 사찰은 폐허가 됐고 이무기가 죽은 골짜기는 뱀사골이란 이름으로 불리게 됐다고 합니다. 또한 골짜기 입구 마을은 그때부터 반설리로 불렸는데 신선으로 승천하려던 승려가 이무기의 밥이 되어 반쪽 신선밖에 못 됐다는 뜻입니다. 뱀사골 오원에 대해 다른 설도 있습니다. 삼국시대 때 배암사라는 절이 있었기에 배암사골로 불리다가 뒤에 말이 주로 뱀사골이 됐다고도 전합니다. 전설야담 산상왕 돼지 소동과 주통촌 처녀. 서기 179년 고구려 고국천왕이 갑자기 죽었습니다. 당시 고구려는 왕이 형제 상속과 형사 취수를 시행하고 있었으므로 둘째 동생 발기가 다음 국왕이 될 차례였습니다. 왕후 우씨는 밤중에 몰래 발기를 찾아가 왕의 후손이 없으니 왕을 잇는 것이 어떠냐고 떠보듯 말했습니다. 발기는 왕의 죽음을 몰랐기에 당연히 거부했고 왕후에게 어찌 부인이 밤중에 돌아다니냐고 호통을 쳤습니다. 우왕후는 발기를 돌려 셋째 동생 연우에게로 가서 왕이 죽었음을 알리며 왕의 유언으로 조작하겠노라 공모했습니다. 우왕후는 발기보다 연우를 좋아했기에 이렇게 했습니다.
하여 연우가 10대 산상왕으로 즉위했습니다. 그러자 발기는 분노하여 반란을 일으켰으나 따르는 사람이 적어서 실패하자 자살했습니다. 산상왕은 우씨를 왕비로 삼았지만 기가 센 우왕후의 눈치를 보며 저신했습니다. 더구나 우왕후는 아이를 낳은 적도 없고 나이도 중년이어서 아이를 낳을 수 없었습니다. 국상 을파소가 소울을 맞이하라고 진언했지만 산상왕은 독수공방에 외로운 밤을 보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묘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돼지가 달아났다고 당장 잡아오라. 208년 11월 제사에 쓸 돼지가 도망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당시 돼지는 신성한 동물이었고 제사용으로 선정된 돼지는 더욱 귀하게 여겨졌습니다. 제사용 돼지가 달아난 일은 불길한 징조였기에 여러 관리가 급히 돼지를 찾아 나섰습니다. 관리들은 주 통촌이란 곳에서 돼지를 발견했지만 요리조리 잘도 빠져나가는 바람에 쉽게 잡지 못했습니다. 그때 후녀라는 이름의 어여쁜 처녀가 떡으로 유혹하여 돼지를 붙잡아줬습니다. 아름다운 처녀가 머리를 잘 써서 돼지를 붙잡을 수 있었습니다. 관리들이 궁궐로 돌아와 사실대로 보고하자 산상왕은 신기하게 여겨 그날 밤에 몰래 후녀의 집을 찾아갔다가 아름다움에 반했습니다. 후녀는 산상왕으로부터 임신할 경우 버리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아낸 후 잠자리에 응했습니다. 후녀가 그렇게 처신한 데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녀의 어머니가 잉태했을 때 무당이 점을 친 후 반드시 왕후를 낳으리라 예언했는데 이에 어머니가 딸을 낳자 후녀, 즉 왕후가 열려라는 뜻의 이름을 지었습니다. 후녀는 드디어 그 기회가 찾아왔다고 생각했기에 확실히 다짐받은 것입니다. 산상왕은 후녀와 동침한 후 한밤중에 몰래 궁궐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이듬해 봄 우왕후가 그 사실을 알고 군사를 보내면서 죽이라고 명했습니다. 위기를 느낀 후녀는 남장하고 도망치다가 병사들에게 붙잡혔습니다. 병사들이 죽이려 하자 후녀는 대담한 자세로 군사를 꾸짖었습니다. 너희들은 누구의 명을 받고 나를 죽이려 하느냐? 태왕이냐? 왕후의 명령이냐? 지금 내 뱃속의 아이는 태왕의 혈육이다. 나를 죽이는 것은 좋으나 왕자마저 죽인다면 너희도 죽음을 면치 못하리라. 그 말에 군사들이 후녀를 참아 죽이지 못하고 그냥 돌아섰습니다. 왕후가 화내며 다시 군사를 보내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산상왕이 소문을 듣고 군사를 보내 후녀를 지켜줬습니다. 산상왕은 직접 후녀를 찾아가 임신이 사실인지 정말 자신의 아이인지 물었습니다. 이에 후녀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평생 가족은 물론 어느 누구와도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았습니다. 진실로 마마의 핏줄이옵니다. 그때까지 자식이 없던 산상왕은 크게 기뻐하면서 큰 상을 내리고 후녀가 아이를 낳을 때까지 돌보아 줬습니다. 209년 9월 후녀가 아들을 낳자 산상왕은 성박돼지라는 뜻의 교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교체는 큰엄마 우왕후의 눈총을 받았지만 잘 자라 훗날 제11대 봉천왕이 됐습니다. 전설야담 당집 진해와 사또의 공방. 조선 중엽의 일입니다. 전라도 나간 고을에서 딸을 둔 부모들은 해마다 가을이 되면 처녀 곡물 문제로 안절부절했습니다. 15세 안팎 처녀 한 명을 당집 제사 제물로 바치는 악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집은 신을 모셔놓고 받들어 위하는 집을 이루는 말이며 선왕당 혹은 성왕당이라고도 말합니다. 이번에는 어떤 아이가 희생될지 참 안 됐네. 그렇다고 그만두면 마을에 재앙이 닥치니 안 할 수도 없잖는가. 민심이 흉흉해지자 조정에서 김탁을 신임 사또로 보내 이를 해결하게끔 했습니다. 사또는 부임하자마자 당집을 허물어 버렸습니다. 당집에 문제가 있다면
근본을 없애야 하노라. 사또의 과감한 조치를 고을 사람들은 불안한 마음으로 주변에서 지켜보았습니다. 당지벽을 부순 직후 대들보에서 엄청 커다란 지네가 기어나오더니 일꾼들을 위협했습니다. 바로 저놈이 흉무리로구나. 일꾼들은 질겁하며 뒤로 물러섰지만 사또는 그 지네를 보자마자 큰 칼을 휘둘러 마디마디 토막을 냈습니다. 그래도 토막난 지네의 마디마디가 여전히 꿈틀거리며 강한 생명력을 보이자 사또는 기름이 펄펄 끓는 가마솥에 지네 토막을 모두 넣어 완전히 죽였습니다. 그걸로 흉사가 끝난 줄 알았습니다. 아니었습니다. 사또가 지네를 칼로 내리칠 때 튄 지네의 빗방울 하나가 사또의 양미간 사이에 묻어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희한한 일일세. 도무지 지워지지를 않으니 말이야. 며칠 동안 아무리 씻어도 그대로였습니다. 기름이나 핏물 지우는데 효과 있다는 이런저런 걸 사용해도 소용없었습니다. 그로부터 몇 달이 지나서야 사또의 양미간에 있던 붉은 얼룩이 신압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 무렵 사또 부인이 임신해도 10달이 지나 사내아이를 낳았습니다. 어머, 이게 뭐지? 눈썹 사이에 큰 점이 있네. 그런데 묘하게도 아이의 양미간 사이에는 붉은 얼룩점이 선명하게 있었습니다. 붉은 얼룩점은 아이의 특징처럼 보였습니다. 사또는 아기 이름을 자줏빛점이라는 뜻의 자점이라 지었다가 어쩐지 거림칙해서 자점으로 고쳤습니다. 아이는 자라면서 영리함을 보여주었으나 후에 둘도 없는 간신이자 역적이 되어 나라에 큰 해를 끼쳤습니다. 이에 사람들은 지네가 원한을 품고 저주하여 세상에 내보낸 인물이 김자점이라고 수군거렸으며 김자점은 출세와 유배를 반복하는 파란만장한 삶을 살다가 결국 비참한 종말을 맞이했습니다. 전설 야당, 벼락보다 무서운 욕망, 벼락맞은 행운 미신. 고려 제32대 우왕 때의 일입니다. 1376년 7월 개경 땅에 지진이 크게 일어나더니 엄청난 비가 내렸습니다. 그 와중에 한청군 왕조의 집에 여러 개의 벼락이 떨어졌습니다. 이어 우르릉 황 소리와 동시에 누군가 우악 하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순식간에 왕규와 그의 아내 박씨 그리고 어린 아들이 그 자리에 쓰러졌습니다. 이들은 벼락을 맞기는 했으나 아직 목숨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인들이 이들을 돕거나 구하기는커녕 놀란 나머지 집 밖으로 도망가면서 외쳤습니다. 한청군의 집에 벼락이 떨어졌다. 소문은 매우 빨리 사방에 퍼졌는데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쏟아지는 비를 무릅쓰고 많은 사람들이 왕규의 집으로 몰려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이유는 왕규 가족 구조가 아니라 다른 데 있었으니 왕규의 집에서 어떤 것이든 벼락 맞은 물건을 재빨리 가져가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무렵 벼락이 떨어진 집에 물건을 가지고 있으면 이내 부자가 된다라는 미신에 따른 행동이었습니다. 하여 모여든 사람들은 돈, 옷감, 소, 말, 마차, 수레, 가구, 그릇 등을 마구 집어갔고 나중에 온 사람들은 쓸모있는 게 바닥나 있자 지붕에서 떨어진 기왓장과 돌멩이 등을 가져갔습니다. 그 행렬이 얼마나 길었는지 덩달아 달려온 사람도 적지 않았습니다. 무작정 달리면서 옆 사람에게 무슨 일이냐고 묻고 왕규 집에 벼락이 떨어졌다는 말을 듣고는 호겁지겁 따라간 사람도 많았습니다. 결국 왕규의 집은 사람들의 약탈에 의해 폐허 벌판으로 변해버렸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뭐야, 아무것도 남은 게 없잖아. 기왓장이라도 가져가려 했는데 기와는커녕 돌멩이 하나 없네. 뒤늦게 한청군 집으로 온 사람들은 허탈해하다가 뭔가에 시선을 돌리더니 탐욕의 눈길을 보냈습니다. 그들의 시선이 향한 곳은 왕규 가족이었습니다.
이미 이성을 잃은 사람들은 아직 목숨이 끊어지지 않은 왕규와 그 가족의 팔다리며 살점을 도려내어 떼어갔습니다. 살려달라는 왕규의 외침은 이내 잠잠해졌고 살기등등한 그들을 말리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으며 그마저 서로 가져가려 다투었습니다. 실로 잔인하고 무서운 미신의 피해였습니다. 얼마 후 순군과 전법사 관리들이 약탈당한 모든 물건을 다시 찾아서 왕규 친척에게 돌려주었습니다. 순군은 경찰청, 전법사는 법무부에 해당하는 관청이니 정부 차원에서 조치한 것입니다. 하지만 고려사에 기록된 이때의 창극은 두고두고 사람들 입에 오르내렸습니다. 전설의 아담, 토정 이재함과 이상한 지게꾼. 옛날 충청도와 경기도의 경계에 한나루라고 하는 큰 나루가 있었습니다. 이 나루는 경기도 쪽으로는 평택에 이어지고 충청도 쪽으로는 아산과 이어지는 나루터였는데 본래는 사람이 살던 마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어찌된 일일까요? 여기에는 토정 이재함과 관계된 전설이 전해져 옵니다. 조선 왕조실록에 따르면 이재함은 일찍이 한양의 마포나루에 흙을 쌓아 언덕처럼 만들어 놓고 그 아래 굴을 팠으며 위에는 정자를 지었습니다. 밤에는 흙담 움막집 안에서 지내고 낮에는 토실 위로 올라가 살면서 청빈한 생활을 했기에 사람들은 그를 흙으로 지은 정자라는 뜻의 토정이라고 불렀습니다. 토정 이재함은 젊은 시절 서경덕의 문화에서 공부한 역량으로 천문, 지리, 음양, 술서 등에 달통했습니다. 남들보다 몸집과 키가 컸던 토정은 틈날 때마다 전국의 산천을 두루다니며 명당과 길지를 살폈으며 1년 신수를 봐달라고 찾아오는 사람이 많아지자 스스로 볼 수 있는 토정 비결을 지었습니다. 토정이 1578년 충청도 아산영감으로 재직할 때의 일입니다. 어느 날 일찍 저녁 식사를 마치고 뜰을 산책하던 토정은 무심코 밤하늘을 쳐다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거 큰일 났구나. 토정의 탄식을 보고 곁에 있던 아전이 무슨 일이냐고 묻자 토정이 말했습니다. 내일 오시에 큰 비가 내려 홍수가 나고 땅이 가라앉아 무고한 백성들이 많이 상할 테니 참으로 걱정이로다. 오시는 시계 바늘이 수직으로 있는 낮 12시 전후, 보다 구체적으로 말해 오전 11시 반부터 오후 12시 반까지를 이르는 말입니다. 그때 홍수라니 정말 큰일이었습니다. 토정은 이렇게 말한 뒤 지팡이를 짚고 홍수가 날 만한 곳으로 급히 달려갔습니다. 토정은 곤히 잠자고 있는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대문을 두드린 뒤 다급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여보시, 내일 오시쯤 큰 비가 내려 홍수가 날 것이니 어서 짐을 꾸려 피난 가시오. 토정은 애가 터지게 말했지만 가만히 잠자던 입장에서는 아닌 밤중에 홍두깨 같은 말이었기에 반응이 다양했습니다. 어리둥절한 표정을 짓다가 다시 잠자는 사람도 있었고 집 밖으로 나와 무슨 일인지 살펴보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하늘의 별이 총총한데 뭔 홍수냐며 대수롭지 않게 여기기도 했습니다. 소리 지르며 돌아다니는 사람이 천문지리의 밝은 고을 원님 이재함임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도 그들 중에는 홍수예보를 믿고 짐을 꾸리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토정은 다른 마을로 건너가 역시 같은 말을 외쳤습니다. 내일 오시쯤 되면 홍수가 날 것이니 어서 높은 곳으로 피난하시오. 토정이 한참을 돌아다니다 보니 어느덧 자정이 가까워졌습니다. 피곤할 만도 하지만 토정은 백성 한 사람이라도 더 구할 욕심으로 부지런히 돌아다녔습니다. 그때 남루한 옷차림의 지게꾼이 토정 곁을 지나가면서 코웃음치며 한마디 했습니다. 자기 발등에 떨어진 불은 못 보고 남의 발등에 떨어진 불만 끌어다니는군.
토종은 이상한 생각이 들어 나그네를 부르며 쫓아갔습니다. 여보시오, 젊은이, 잠깐 기다리시오. 토종의 부름에 응하지 않고 지게꾼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자기 갈 길만 갔는데 그 걸음이 어찌나 빠른지 토종이 따라가기에 벅찼습니다. 평범한 걸음걸이처럼 보이지만 축지법을 쓰는 것 같았습니다. 토종은 온 힘을 다해 부지런히 쫓아가면서 제발 거기에 멈춰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제야 지게꾼은 잠시 서더니 토종을 기다려줬습니다. 허겁지겁 쫓아온 토종이 말했습니다. 잠깐만 기다리시오. 꼭 물어볼 말이 있어. 나도 갈 길 바쁜 사람인데 왜 이렇게 귀찮게 따라오며 자꾸만 물어. 지게꾼은 퉁명스럽게 말했지만 토종은 공손히 예를 갖춘 후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무래도 범상치 않은 분 같으신데 조금 전에 제게 한 말씀이 무슨 뜻인지요? 그러자 지게꾼이 토종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지금 당신은 남을 구하러 다닐 때가 아니오. 어서 자신의 위급함을 먼저 깨달으시오. 토종은 뭔 말인가 싶어 고개를 갸우뚱하며 지게꾼에게 물었습니다. 우둔한 저는 그 뜻을 깨우치지 못했으니 부디 자세히 일러 주십시오. 토종의 호소에 지게꾼은 답답하다는 듯 설명해 줬습니다. 얼마 안 있으면 이 앞에 둑이 터질 것인즉 당신의 생명이 더 위태롭소. 그러니 당신부터 피신해야 하오. 토종이 내일 5시에 둑이 터지는 걸로 알고 있다고 말하자 지게꾼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조금 잘못 생각했소. 내일 오시 때도 한 차례 물난리가 나겠지만 오시와 자신은 서로 통하는 법이라오. 자신은 밤 12시 전후를 가리키는 말인 바, 토종은 하루의 낮과 밤 두 바퀴 회전의 이치를 잠시 잊었던 것입니다. 아차, 내가 미처 그 생각을 못했구나. 토종이 그에 대해 감탄을 할 때 정체 모를 이상한 지게꾼은 어디론가 자취를 감추어 버렸습니다. 그와 더불어 돌연 천지가 진동하는 듯한 큰 소리가 나더니 땅이 꺼졌고 갑자기 쏟아진 큰 비로 인해 둑이 터지며 강물이 마을을 덮쳤습니다. 삽시간에 마을과 집들이 물에 잠겼고 여기저기서 사람 살려달라는 아우성이 들렸습니다. 그나마 토종의 말을 믿고 미리 피신한 사람은 그런대로 살아남았지만 뜬금없는 소리처럼 여겨진 토종의 말을 믿지 않은 사람들은 대부분 거센 물결에 휩쓸려 죽었습니다. 토종은 잠깐 혼미한 상태에 있다가 이윽고 정신을 차렸습니다. 문득 자기가 있는 곳을 보니 안전한 산중턱이었습니다. 이상한 지게꾼을 따라가는 동안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높은 곳까지 오게 된 것이었습니다. 토종은 지게꾼의 정체를 산신령으로 생각하고는 마음으로 감사 인사를 올렸습니다. 그때 홍수로 인해 마을 전체가 잠긴 곳이 충청도와 경기도 경계에 한나루가 됐다고 전합니다. 한편 토종은 마포의 흑담집에서 지낼 때도 몇 차례 홍수를 겪었지만 그가 만든 흑언덕은 언제나 그대로였습니다. 토종이 언덕에 흑담집을 지은 것은 유난히 홍수가 많았던 시절을 감안한 지혜인 듯 싶습니다. 만물유래는 역사문화 유래 콘텐츠 채널입니다. 좋아요 및 구독은 더욱 알찬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전설야담 조롱굴 여우의 빨간 구슬. 조선 숙종 때의 일입니다. 제주도 한림읍에 있는 서당에서 한 학동이 훈장에게 물었습니다. 죄인이 귀양 가는 일을 유배라고 하는데 어찌하여 흐를 유자를 쓰나요? 훈장은 미처 생각하지 못한 질문을 받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건 따져서 뭘 하겠느냐. 차차 알게 될 것이니라. 그때 곁에 있던 다른 소년이 질문한 학동에게 작은 소리로 그 이유를 말해줬습니다. 물은 흘러가면 돌아오지 않고 귀양 가도 돌아오지 못하니 흐를 유자를 쓰는 거잖아.
훈장은 그 말을 듣고 놀라워했습니다. 훈장은 소년의 영특함을 이미 알고 있었지만 스스로 깨우치는 능력에 다시 한번 감탄했습니다. 이런 소년에게 큰 위기가 닥쳤습니다. 어느 날 서당으로 가던 중 소나기를 만나 근처 동굴로 급히 몸을 피했습니다. 동굴 안에는 또래로 보이는 예쁜 소녀가 있었는데 서로 인사를 나눈 후 소녀가 심심하니 소나기 그칠 때까지 구슬놀이를 하자고 말했습니다. 그래, 좋아. 소녀는 빨간 구슬을 자기 입에 넣은 뒤 소년에게 입으로 전해주면서 똑같이 하라고 말했습니다. 소녀는 시키는 대로 다시 소녀에게 구슬을 건넸습니다. 소녀와의 입맞춤은 짜릿했습니다. 이러기를 여러 차례 반복했고 웃으며 놀다 보니 비가 그쳤기에 소녀는 동굴을 나와 서당으로 갔습니다. 다음 날 소녀는 서당으로 가는 길에 문득 어제 만난 소녀가 궁금해서 동굴 근처로 갔습니다. 때마침 그 소녀가 동굴에서 나오며 반갑게 손을 흔들고는 어서 들어오라고 말했습니다. 소녀는 모에 홀린 듯 동굴로 들어가 어제 했던 구슬놀이를 반복했습니다. 아참, 서당에 가야 해. 내일 보자. 소녀는 잠깐 놀다가 훈장님 얼굴이 떠올라서 불이 나게 서당으로 갔습니다. 그러기를 며칠 되풀이하는 동안에 소년의 얼굴이 날로 야위었습니다. 훈장이 걱정하는 표정으로 소년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요즘 늦게 오는 일이 많고 공부도 게을리하는데 도대체 왜 그러느냐? 소년이 그제서야 동굴 소녀 이야기를 말하자 훈장은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아무래도 내가 구미호에게 홀린 것 같구나. 동굴에서 소녀가 구슬을 입으로 넘겨주거든 몇 번 굴리는 척하다가 꿀꺽 삼켜버리고 그 즉시 하늘을 쳐다본 다음 땅을 보고 사람을 보거라. 명심해야 한다. 소녀는 훈장의 말에 충격을 받았지만 가지 않으면 더 큰일이 벌어질 것 같았기에 그렇게 하겠노라 대답했습니다. 다음 날 소녀는 긴장한 채 동굴로 갔고 소녀가 구슬을 건네주자 그대로 꿀꺽 삼켰습니다. 그러자 소녀는 꼬리 9 달린 여우로 변신해서 이놈하며 소년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소녀는 무서워서 재빨리 도망쳤습니다. 하늘과 땅을 볼 겨를도 없이 앞만 보고 달리는데 동굴 밖에서 숨어있던 훈장이 나타나 소년의 뒤를 따라 나오는 여우의 머리를 지팡이로 세게 내리쳤습니다. 예상치 못한 공격에 여우는 비명을 지르며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훈장이 소년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시키는 대로 했느냐? 너무 겁이 나서 살려줄 사람만 찾으며 달리다가 스승님을 배웠습니다. 참으로 아쉽구나. 하늘과 땅을 보았더라면 세상 이치를 통달했을 텐데 사람만 보았다니 의술만 통달하겠구나. 내가 가르칠 것은 전부 가르쳐 주었으므로 내일부터 서당에 오지 않아도 되니 이제 너의 길을 가렴. 이 일이 있은 후 제주도 한림읍 금능리에 있는 그 굴은 여우가 사람을 조롱했다 하여 조롱굴로 불렸습니다. 한편 소녀는 독학으로 의술을 통달하여 명의로 소문났습니다. 이 일화의 주인공 이름은 진국태이고 호는 올기입니다. 향청의 우두머리인 좌수를 지냈으므로 흔히 진좌수로 불렸습니다. 진좌수는 벼슬의 뜻을 두지 않았으며 사람들 병을 잘 고쳐주었고 치료비를 받지 않았습니다. 진좌수가 환자의 증세를 파악한 후 어떤 풀을 다려 먹으라고 하거나 어떤 음식을 먹으라고 처방해 줬는데 신기하게도 병이 고쳐졌다고 합니다. 진좌수가 용하다고 하니 종종 그를 시험해 보려는 일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진좌수가 어느 마을을 지나는데 길에서 놀던 청년 몇 명이 그를 알아보고 작당하여 장난을 쳤습니다. 한 명이 죽은 척하고 누워있으면 다른 사람들이 가서 살려달라고 애원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한 명이 쓰러져 눕고 다른 이들이 우르르 달려가 빨리 살려달라고
아우성을 쳤습니다. 진좌수는 버럭 화를 냈습니다. 이놈들, 어른을 놀리느냐. 저 청년은 벌써 죽었으니 빨리 가서 부모님을 모셔 오너라. 청년들은 진좌수도 별 수 없다면서 깔깔대고 웃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가보니 청년은 진짜로 축 늘어져 있었습니다. 거짓으로 쓰러질 때 벌렁 드러눕다가 뾰족한 돌멩이에 뒤통수를 부딪혀 위중한 상태였습니다. 진좌수는 급히 침을 꺼내어 급소를 찔렀습니다. 청년은 숨을 몰아쉬며 힘겹게 눈을 떴지만 부모가 달려왔을 때 어머니를 겨우 부르고는 이내 숨을 거두었습니다. 진국태는 1745년 만 65세에 세상을 떠났는데 제주도에서 의술로 전설이 된 인물이지만 묘비에는 유향좌수라는 말만 적혀 있습니다.